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백제에 선비족 장군이 있었다, 이겁니다. 놀라지도 않네 이제. 근데 이 백제에 선비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분은 아실 거예요. 기록만 봐도 나오니까. 근데 대다수 사람들 이거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모르냐? 가르쳤어야지. 누가? 강단사학자들이 가르쳐 줬어야지.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강단사학자들은요, 뻔해. 뭐 논문을 발표를 하든 뭐 연구를 하든 이 왁구가 있어, 왁구. 일본말 쓰면 좀 그런데 이 체계화된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 얘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심이 없지. 그래서 백제에 어떻게 선비족들이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이죠. 서기 369년 9월 고구려왕 사유, 고국원왕입니다.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주둔하며 병사를 풀어서 민가를 노략질하였다. 뭘 노략질을 해. 2만 명을 끌고 왔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지, 무슨 노략질 하려고 왔겠냐고. 어쨌든 이때 백제 왕은 근초고왕입니다. 그럼 근초고왕이 올라가야지. 저쪽에서는 왕이 왔잖아. 그럼 여기서도 왕이 갔어야지. 안 갑니다. 누굴 보내냐? 태자를 보내요. 금구수를 보내죠. 그래서 금구수가 이제 치양 일대로 가서 바로 이 고구려 군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5,000명을 사로잡았대. 와, 2만 명 왔는데 4분의 1이네. 5,000명을 사로잡아. 죽은 애들은 더 많을 거 아니야. 아무튼 대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금구수가 너무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계속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수곡성 서북 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곡성은 항해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거기는 고구려 경내잖아. 그러면 고구려 군대가 거기에 매복할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막은 애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장수 막고해. 이름이 좀 생소하죠? 막고해. 아무튼 막고해가 금구수님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지를 하죠, 금구수가. 그리고 철수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름 막고해라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이 백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보통은 진씨, 뭐 예족 출신들 진씨, 그 다음에 뭐 여씨, 그 다음에 우씨, 그리고 이제 부여에서 같이 온조 때 내려왔던 사람들 을씨, 이 정도만 이제 기록에 나타나는데 막씨가 나와서 막씨.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 이 막씨는 누굴까요? 기록에 있습니다. 중국 기록에. 모용 외의 증조인, 이제 증조 할아버지, 모용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마코발. 막씨가 나옵니다. 모용 선비족에서 막씨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문 막규가 동생 구룬을 보내 했을 때 우문 막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문 막규가 하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우문 씨의 이름이 막규인 거예요. 막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문 선비족에도 막씨가 있었던 거야.
모용 선비족도 막시가 있었던 거고 우문 선비족도 막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기 344년 우문 일뚝기, 그러니까 우문 선비족의 일뚝기, 이름도 일뚝기의 재상인 막천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막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모용 선비족의 막시, 우문 선비족의 막시가 있었던 거야. 이렇다는 거는 막시라는 거는 뭡니까? 선비족이라는 겁니다. 막고에 뭡니까?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와, 선비족이 백제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모용 선비족이나 우문 선비족은 지금의 요하 서쪽에 있었던 애들이야. 얘네들이 어떻게 백제의 땅에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먼저 이제 지도를 보시면 백제가 이 예성강 부근에, 제가 이제 방송도 했죠. 온조 시대 때 여기가 이제 주축 지역이었어요. 백제는 이쪽 예성강, 그리고 이쪽 서북쪽에는 누가 있었다고 하죠? 예족들이 있었죠. 예족.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는 예족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한 그 수곡성이 어디냐? 이 예성강 북쪽, 이 정도입니다. 수곡성이. 그리고 고국 원앙이 주둔했던 곳 치양, 지금의 사리원 서쪽, 이 정도입니다.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대동강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치양이라고 합니다. 이 위치는 기록을 바탕으로 제가 추론한 겁니다. 이 정도에 있겠다. 그냥 막 그린 게 아니고요. 어쨌든 백제가 이 정도로 계속 수곡성까지 예성강 부근에 처음에 온조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영토를 넓혔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이 예성강 부근에서 백제가 원래 부여의 별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이 집권 세력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의 원래 고향 북쪽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움이. 그래서 항상 북진을 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예족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건 한 200년 동안. 그러다가 삼국지 위지동의전 예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서기 245년 낙랑태수 유무, 대방태수 궁준,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영동의 예족이 고구려에게 예속한다고 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족이 고구려에 예속이 됐다는 겁니다. 서기 245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 예족들은 고구려 영향력 하에 있었어.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구려가 이제 예족들을 점차적으로 직접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서기 245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듬해인 서기 246년에 위나라하고 고구려가 일대 전투를 벌입니다. 동천왕 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일대가 막 전투 중이니까 이때다 이래가지고 백제가,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죠? 백제는 항상 북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족들하고 크게 싸웠던 거야. 이 틈을 노려가지고 백제가, 그때 당시 고이왕입니다, 자장 진충을 보내서 낙랑, 여기서 말하는 낙랑은 예족을 얘기합니다. 예족.
예족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뭐 낭랑태수 유무가 뭐 이를 듣고 뭐 노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돌려줬다. 이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위왕이 고구려가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할 때 위나라하고 이 틈을 이용해서 이쪽 지역 예성강 북쪽 이쪽 지역에 있었던 예족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언제? 서기 246년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서기 286년 고구려가 대방을 쳐서 대방이 백제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드디어 병사를 내어 구원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책계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계속 이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에 있었던 예족들을 계속 공격을 해댄 거예요. 근데 고구려는 이 위나라하고 전쟁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남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하려고 고구려가. 그래서 대동강까지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가. 근데 대동강 이남까지는 아직 손을 미치지 못했던 거야, 고구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책교왕 때 뭐 대방하고 뭐 혼인관계를 맺었대는데 저는 이제 황해도에 있었던 예족의 한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방이라는 곳이.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가 뭔가 이 황해도 지역을 놓고 뭔가 이제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때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서기 298년에 책계왕이 뭐 한나라가 맥인들과 합세해서 뭐 백제를 공격했대는데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이 한나라가 맥인들과 합세했다. 이 말은요. 다시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족들과 고구려가 합세해서 백제를 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동강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고구려가 계속 남하하면서 그 예족의 땅을 접수를 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거야, 고구려가. 근데 책교왕이 나가서 막다가 적병에게 죽어요. 그래서 책계왕의 아들인 분서왕이요, 복수혈전을 벌이죠. 서기 304년 몰래 병사를 보내서 낭랑의 서현을 습격하였다. 이제 그 예족들을 공격한 거지, 분서왕이. 그랬더니 이 예족들이 자객을 보냅니다. 10월에. 그래서 분서왕을 죽여버려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가 대동강까지 진출해서 대동강 이남의 예족들을 이제 접수를 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고, 백제 또한 이 예성강까지 어떤 그 백제군을 주둔을 시키면서 계속 이쪽 황해도 지역에 있는 예족들을 접수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서기 311년에서 320년 사이에 고구려 미천왕, 그러니까 고국 원왕의 아버지죠. 이 미천왕이 진나라 평주 지역에 있었던 요동군, 현도군, 낭랑군, 대방군을 쳐가지고 함락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마도 이 진나라 평주 안에는 이 중국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선비족들이 잔뜩 있었어요. 따라서 이 진나라 평주 안에는 선비족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미천왕이 이 진나라 평주 지역을 공격을 할 때 뭐 중국 놈들도 잡아왔겠지만 선비족들도 잡아왔을 거라고. 얘네들은 어디다 배치를 했겠냐고. 그 지금 고구려가 대동강까지 진출해가지고 그 이남까지 접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평안도 지역에 얘들을 배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뭐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선비족이 이 평안도 지역에 들어올 수 있었던 시기는 아마 뭐 그 전에도 뭐 일부는 들어왔겠지만 이 대규모로 들어왔던 거는 이 미천왕의 어떤 그 진나라 평주 공격 이 이후에 아마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서기 342년에 고구려 고국 원왕 때 이 모용 선비족하고 대대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이 패배하죠. 그래서 아버지 그 시체도 뺏기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자기 마누라 다 뺏깁니다. 모용 선비족한테. 참담한 어떤 치욕을 당하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죠. 선비족들이 미천왕의 그 진나라 평주 공격 이후에 이 평안도에 일부가 배치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선비족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그리고 서기 336년에요. 이제 그 모용황의 어떤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모용 선비족 내에서 권력 투쟁이 생기면서 이제 모용황하고 모용인으로 갈립니다. 근데 모용인이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요하죠. 요하 이 정도. 그러니까 천산산맥 서쪽 요하 이 정도를 모용인이가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천왕이 공격해서 차지하고 있었던 곳을 이 모용인이 차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모용인을 이제 모용황이 공격을 합니다. 서기 336년에. 그래서 모용인이 죽고 이때 모용인의 장군이나 관료들이 고구려로 도망갑니다. 누가 도망갔냐? 그 중에서 동수라는 사람이랑 곽충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로 도망갑니다. 이 동수를 잘 보세요. 그리고 서기 338년에 이제 후조하고 이 모용 선비족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그때 후조 편에 들었던 모용 선비족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로 다시 또 들어옵니다. 봉추, 송황. 그러니까 이런 관료들만 들어왔겠냐고. 장수나 이 모용 선비족의 장수나 관료들만 들어왔겠냐고요. 일반 주민들 그리고 뭐 군관들 뭐 많이 이제 고구려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이들을 과연 고구려가 이 전면에 배치를 했겠냐고. 얘들이 배신을 때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평양성 인근 뭐 후방에 일부는 배치를 했겠지만 저는 이 대다수 사람들을 이쪽 예족의 땅인 평안도 지역에 배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천왕 때부터 지금 이 모용황과 모용인의 어떤 이런 권력 싸움 이때도 엄청나게 선비족들이 들어온 거야. 고구려에. 그들이 배치된 곳이 지금의 평안도. 목적은 백제.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기 336년에 고구려로 도망쳐온 동수라는 사람이 무덤이 발견됩니다. 이거. 여기에 이 무덤인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동수랑 관련이 되냐? 여기 벽에 보시면 글자가 있어요. 벽에. 이 글자가 뭐냐면 영하 13년 개축에 사지절 도독 제군사 평동장군 호 무의교의 낭낭상이며 창녀현도 대방태수 도양후인 유주 요동군 평각현 도향 경상리의 동수는
어쩌고 저쩌고 69세에 간직에 있다가 죽었다. 이 묘가 발견된 곳이 여기입니다. 안악. 그러니까 지금의 사리원 인근이에요. 제가 앞서서 여기 이 사리원이 뭐라 그랬죠? 치양이라 그랬잖아요. 고국 원앙이 주둔했던 곳. 그곳에 이 동수의 무덤이 발견된 겁니다. 물론 여기 쓴 글씨 때문이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동수가 물론 한자는 조금 틀리지만 어쨌든 서기 336년에 모용인 지역에서 고구려로 도망쳐 왔잖아요. 동수. 이 사람이죠. 여기 살았던 거야. 지금의 황해도. 이게 엄청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동수 무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제 추측이 많은 선비족들이 평안도 일대에 거주를 했다. 이거만큼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던 차에 서기 348년에 이제 모용황이 옛날의 왕이죠. 모용황이 죽고 그 아들인 모용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국 원앙에 지금 어머니하고 뭐 왕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빼나올까 싶어서 고국 원앙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뭔가 선물을 갖고 가야지. 그렇다고 무슨 어떤 제품이라든지 뭐 특산품이라 이런 거 갖다 주면 뭐 하냐고. 중요한 거를 갖다 줘야지. 혹할 만한 선물. 누구냐? 사람입니다. 동이 혹은 송황을 모용준한테 보내줍니다. 송황이 누굽니까? 서기 338년에 고구려로 도망쳐온 사람 있잖아요. 송황. 아니 살겠다고 도망쳐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낸 거야. 와, 이건 너무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고구려 입장에서는. 지금 어머니하고 왕비가 잡혀 있잖아. 그래서 이 송황을 돌려보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 선비족이잖아. 지금 많은 선비족들이 고구려에 들어와 있어. 근데 고구려가 이 선비족의 하나인 이 송황이라는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줬어. 이 소문이 퍼질 거 아니야. 선비족들한테. 고구려가 도망쳐온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돌려보내줬다. 이게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 지금 고구려에 있는 선비족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일부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백제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선비족의 일부가 백제로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 338년이면 물론 백제가 이제 혼란스러웠죠. 이제 뭐 권력투쟁이 벌어져서 어쨌든 권력투쟁과는 상관없이 백제의 목적은 계속 북진이었잖아. 북진. 그래가지고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예족들을 흡수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뭐 간첩도 많이 보냈을 거고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선비족들하고 접촉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선비족들이 백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기 351년에 이제 후조가 멸망을 하고 이제 전진이 들었습니다. 가수 전진이 아니라. 근데 이 전진이 싸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용 선비족이 이제 위기감을 느낍니다. 전진에 계속 북진을 하니까. 그래서 모용준이가요, 서기 355년에
이제 고국 원앙의 어머니를 잡고 있었잖아요. 이 어머니를 고구려에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어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전진은 막 북진하고 있고 고구려하고 계속 이렇게 사이가 나쁘면 안 되잖아. 후방은 좀 튼튼해야지. 전진하고 싸우려면. 그죠? 그래서 고국 원앙의 어머니를 돌려받습니다. 고구려가. 고국 원앙이. 자, 그러면 고국 원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기 342년에 모용 선비족한테 대패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시체하고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마누라 다 뺏겼어. 치욕이야, 치욕. 그죠? 이거는 개인의 치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국 원앙이 왕이었잖아. 고구려의 왕. 개인의 치욕이 아니라 고구려의 치욕인 거야. 그 치욕을 고스란히 담당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고국 원앙이잖아. 이거를 만회해야 돼. 땅에 떨어진 왕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모용 준하고는 지금 화친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모용 선비족은 공격할 수 없잖아. 그죠? 그렇다면 누구를 공격을 해야 돼? 이 땅에 떨어진 왕의 권위를 회복을 하려면 회복하는 좋은 방법은 어떤 세력을 공격해서 그걸 승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래야만 백성들한테 뭐 보여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타켓이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 공격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백제도 이 정보를 입수를 한 거야. 고국 원앙의 어떠한 그런 생각. 그래서 불이 나게 서기 366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불이 나게 맺습니다. 백제도 고구려하고 싸우려면 후방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신라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간첩도 보냈네. 서기 369년이면 이제 고국 원앙이 치양에 주둔하면서 이제 백제랑 일전을 벌일 때죠. 고구려인 사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왕의 어떤 말을 관리하는 어떤 관료였었나 봐. 근데 말의 발굽에 이제 상처를 나게 합니다. 실수로. 그래서 이제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고구려로 도망갔던 사람이요. 얘가 다시 백제로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태자인 금구수한테 고구려 군대가 비록 수는 많아. 지금 고국 원앙이 데려온 2만을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모두 수를 채운 가짜 병사입니다. 그렇지. 와, 이거 기가 막힌 정보를 얘기해 준 거야. 그 중에서 날쌔고 용감한 병사는 오직 붉은 깃발을 들고 있는 군대뿐이다.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어떤 고구려 영향력 하에 있었던 그 지역에 이렇게 백제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 369년 9월에 고국 원앙이 이제 치양에서 주둔했는데 근초고왕이 태자인 금구수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고 계속 북진하고자 했지만 어디까지 갔냐? 수곡성 서북쪽까지 이제 간 겁니다. 제가 볼 땐 치양 거의 근처까지 간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선비족인 막고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웃긴 게 이렇듯 막고해가 선봉장이 돼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다면 이 막고해가 뭔가 엄청나게 상을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직위를 받았을 거냐, 관작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전쟁 이후에 사라집니다. 막고해는. 이게 뭐야?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막고해는. 물론 제 추론이지만 그냥 막고해는 그냥 조용하게 백제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나중에 어떤 그 백제인한테 배신을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을 수도 있죠. 왜? 여기는 백제 땅이잖아. 그리고 선비족이잖아요. 타민족입니다. 고대의 타민족들이 어떻게, 물론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승진할 수 있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지. 영원토록 이 사람이 백제인으로 살 수가 없잖아. 뭐 이렇게 아기를 낳고 계속 살았으면 백제인이 되겠지만, 이 막고의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승리를 거뒀더라도 백제인이 가만뒀겠냐 이거죠. 어쨌든 막고해가 선비족이라는 사실 아셨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